오스트리아 그랑프리를 앞두고 하위 카테고리인 포뮬러 유럽 지역 챔피언십에 참가하고 있던 딜라노 반트호프가 스파에서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헤일로를 포함한 수많은 안전장치들과 규정 변경으로 이런 불의의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랬지만 F1이라는 모터스포츠의 최정점을 향해 달려가던 젊은 드라이버의 죽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고 앞으로도 이런 사고는 절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번 시즌 모든 F1 그랑프리를 우승한 레드불은 자신들의 홈 그라운드인 스필버그의 레드불링에서 다시 한번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퀄리파잉에서 폴 포지션, 스프린트 레이스에서 프런트 로우와 원투 피니시, 메인 레이스에서 더블 포디움을 기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퀄리파잉부터 레드불링의 마지막 코너인 9번과 10번 코너에 양쪽에 표시된 흰색 트랙 리밋 라인 바깥으로 벗어나면서 랩타임이 삭제되는 드라이버들이 속출했고 메인 레이스에선 무려 1200번의 트랙 리밋 규정 위반이 기록되었습니다. 레이스가 끝나고 에스턴 마틴은 FIA에게 모든 트랙 리밋 관련 페널티가 공정하게 모든 드라이버들에게 적용되지 않았다 항의했고 FIA는 레이스가 끝나고 무려 12명의 드라이버에게 추가로 페널티를 부과하면서 공식 순위에 변경이 생겼습니다. 페라리의 카를로스 사인즈가 4등에서 6등으로, 메르세데스의 루이스 해밀턴이 5등에서 8등으로, 그리고 알핀의 에스타반 오콘이 무려 30초 페널티를 받으면서 12등에서 14등으로 밀려났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알핀의 피에르 가슬리, 윌리엄스의 알렉산더 알본과 로간 사전트, 알파타우리의 닉 데프리스와 유키 치노다도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레이스가 펼쳐진 가운데 맥스 베르스타판의 우승으로 레드불은 그랑프리 10연승을 이어갔고 1988년 맥라렌이 세운 11연승 기록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었습니다. 페라리의 샤를 르클레어는 2등으로 포디움에 오르면서 페라리의 통산 800번째 포디움을 기록함과 동시에 자신의 커리어 4번째 오스트리아 그랑프리 포디움을 기록했고 레드불의 세르히오 페레즈가 3등으로 레이스를 마무리하면서 12번의 도전 끝에 자신의 첫 커리어 오스트리아 그랑프리 포디움을 획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오늘도 전체적인 레이스 리뷰가 아닌 흥미로웠던 뒷이야기들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퀄리파잉부터 시작된 FIA의 9번과 10번 코너 트랙 리밋 조사로 인해 페레즈가 Q2에서 모든 랩타임을 삭제당하면서 아예 랩타임을 기록하지 못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페레즈는 첫 번째와 두 번째 플라잉 랩에서 트랙 리밋을 어겼다고 인정했지만 마지막 시도에서는 알본에게 가로막혀 어쩔 수 없이 라인을 수정하면서 벗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퀄리파잉이 끝나고 페레즈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요소들이 많았다. 아주 좋은 랩타임을 기록하고 있었지만 갑자기 앞에 있는 차에게 가로막혔고 페널티를 받았다. 트랙 리밋 시스템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발생했을 때 이 상황을 이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시스템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많은 드라이버들이 9번과 10번 코너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고 특히 베르스타펜은 트랙의 레이아웃과 타이어를 사용해야 하는 방식 때문에 타이어의 온도가 쉽게 과열된다. 과열된 타이어를 사용해 차를 컨트롤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몇몇 트랙에선 흰색 트랙 리밋 라인을 더 넓게 칠해서 드라이버들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기에 비슷한 방식으로 9번과 10번 코너를 수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한편 샤를은 10번 코너의 중간 지점에서 갑자기 훅 가라앉는 내리막 구간이 있기에 코너의 출구에서 흰색 라인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다음 그랑프리에선 드라이버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트랙 리밋을 적용하는 방식을 다시 한번 고려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원래 10번 코너의 안쪽에는 소세지 모양의 튀어나온 노란색 연석이 존재했지만 차량 플로어 데미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기에 삭제되었습니다. F1 그랑프리에 맞추어 자갈밭을 설치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모토GP 경기에선 사용될 수 없기에 F1 그랑프리가 끝나면 자갈밭을 철거하는 작업을 해야 하고 이는 비용 면에서 너무 많은 부담이 되기에 실현 가능성 없는 대안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스트리아 그랑프리를 앞두고 페라리는 새로운 프런트 윙을 공개했습니다. 프런트 윙의 바깥 부분과 엔드플레이트 디자인을 수정하면서 전방 타이어를 타고 흐르는 공기의 흐름을 새롭게 제어하기 위한 디자인이 아닌가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엔드플레이트의 곡선을 더 강조함과 동시에 개별 프런트 윙 플랩과 엔드플레이트가 이어지는 구간 사이사이의 공간도 더 크게 늘리면서 레드불과 메르세데스의 디자인과 비슷해졌습니다. 차의 노즈 앞부분도 살짝 변형된 모습이었습니다. 차량 플로어 데미지가 많이 나오는 오스트리아 그랑프리에서 대규모 3단 업그레이드의 첫 번째 패키지 도입을 예고한 맥라렌은 충분한 개수의 여유분을 준비할 수 없었기에 랜도 노리스에게만 업그레이드된 파츠들을 제공했습니다. 맥라렌은 레드불의 RB19와 에스턴 마틴의 AMR23을 벤치마킹한 사이드포드 디자인을 도입했습니다. 사이드포드의 흡입구의 디자인은 레드불과 비슷하면서 사이드포드 밑에 언더컷 부분도 레드불의 디자인을 참고한 모습이었습니다. 사이드포드의 윗부분은 에스턴 마틴의 워터슬라이드 디자인과 매우 흡사한 모습이었고 엔진 커버와 쿨링 덕트의 디자인도 새롭게 변경되었습니다.
메인 레이스 시작과 동시에 베르스타펜이 2번과 3번 그리드에서 추월을 시도한 샤를과 사인즈를 상대로 방어에 성공하면서 마이애미 그랑프리 48번째 랩부터 오스트리아까지 이어진 모든 랩을 리드하는 기록을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첫 번째 랩부터 나온 츠노다의 사고와 자갈밭 모험으로 인해 첫 번째 랩이 끝나기 전부터 세이프티카가 발동되었습니다. 세이프티카가 들어가고 난 후 베르스타펜은 페라리 듀오를 상대로 차이를 5초 이상 벌리는 데 성공했고, 사인즈는 자신이 샤를보다 더 빠르다고 피트홀에 어필했지만 팀오더가 나오지 않았고 샤를을 상대로 무리한 배틀을 하지 말라는 무전을 받으면서 3등을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14번째 랩에서 나온 하스의 니코 힐켄베르크의 파워 유닛 문제로 VSC가 발동되었고, 이미 피트 입구를 지나친 베르스타펜과 페라리, 그리고 하드 타이어로 레이스를 시작한 에스턴 마틴의 페르난도 알론소, 15번 그리드에서 레이스를 시작한 페레즈와 랜스 스트롤을 제외한 드라이버들이 피트인하면서 타이어 교체를 진행했습니다. 페라리는 다른 드라이버들보다 한 바퀴 뒤늦게 더블 스택을 시도했고 4초 중반대의 스톱 타임을 기록하면서 뒤에 들어온 사인즈가 큰 불이익을 받으면서 순위가 3등에서 6등으로 밀려났습니다. 페라리의 작전에 불만을 품은 사인즈는 엔지니어에게 왜 피트인 했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무전을 전했지만 곧바로 앞서가는 노리스와 해밀턴, 그리고 페레즈를 추월하면서 순위를 복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2등으로 앞서가는 팀메이트와 이미 6초 이상의 차이가 벌어졌기에 그 이상의 추월은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25번째 랩에서 베르스타펜은 피트인하면서 하드 타이어를 교체했고 249바퀴 만에 베르스타펜 앞에 다른 드라이버가 달리는 장면이 연출되었지만 베르스타펜은 큰 어려움 없이 한 바퀴 만에 사인즈를 추월했고 35번째 랩에서 샤를마저 추월하면서 다시 선두로 복귀합니다. 15번 그리드에서 출발한 페레즈는 5등까지 치고 올라온 뒤 앞서가는 노리스를 57번째 랩에서 추월했고 3번의 시도 만에 62번째 랩 4번 코너에서 사인즈를 추월하면서 포디움을 확보했지만 13초 앞서가는 샤르를 추월하는 데 실패하면서 레이스를 마무리했습니다. 베르스타펜은 체커 플래그까지 2바퀴를 남겨놓은 상황에서 2등인 샤르과 23초 정도의 차이를 확보했고 피트인을 하면 20초 정도를 손해봐야 하는 레드불링에서 소프트 타이어를 이용한 패스티스트 랩을 차지하기 위해 피트인하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레드불 피트쿠르는 2.3초라는 환상적인 스톱타임을 베르스타펜에게 선물하면서 드라이버의 믿음에 화답했고 베르스타펜은 마지막 랩에서 1분 7초대의 랩타임을 기록하면서 폴포지션, 스프린트 슈트아웃 폴포지션, 스프린트 레이스 우승, 메인 레이스 우승, 패스티스트 랩을 모두 독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오스트리아 그랑프리를 포함 4그랑프리 연속 Q3 진출에 실패하면서 깊은 부진의 늪에 빠졌던 페레즈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스트리아 그랑프리를 앞두고 몸살과 고열에 시달리면서 목요일 미디어데이에 불참했고 퀄리파잉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페레즈는 개인적으로 매우 힘든 주말이었기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서 행복하다. 목요일부터 몸이 좋지 않았고 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기에 쉽지 않은 그랑프리 주말이었다. 고열로 인해 잠을 잘 수 없었고 좋지 않은 스타팅 그리드에도 불구하고 팀이 완벽한 작전을 준비해줬다. 이제는 슬럼프에서 빠져나와 다시 좋은 결과를 꾸준히 낼 수 있었으면 한다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신의 커리어 42번째 그랑프리 우승에 성공한 베르스타펜은 오스트리아에서만 5번째 우승을 기록하면서 레드불의 홈 그라운드에서의 강세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레이스가 끝나고 베르스타펜은 VSC 상황에서 피트인하기보단 우리가 처음부터 준비한 작전을 따르기로 결정했다. 타이어 마모가 예상보다 심하지 않았고 VSC가 나오기 전부터 충분히 다른 팀들보다 더 빠르다는 걸 확인했기에 나중에 피트인에서 순위가 밀리더라도 충분히 따라잡고 추월할 수 있을 거라 확신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사인즈는 레이스 초반부터 팀메이트를 상대로 추월을 시도하지 말라는 무전을 전달받았고 이로 인해 VSC 상황에서 나온 더블 스택 작전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레이스가 끝나고 사인즈는 첫 번째와 두 번째 타이어 세트를 사용했을 때 내 페이스는 굉장히 빨랐다. 두 번째 타이어 세트에서 피트인 작전 때문에 6초에서 7초 정도 손해를 봤다. 순위를 복구하기 위해 두 번째 미디엄 타이어를 무리해서 썼고 트랙 리밋도 어길 수밖에 없었기에 페널티도 받았다. 내 레이스는 이미 이 시점에서 망쳐졌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페이스는 굉장히 빨랐다고 생각한다. 지난 몇 번의 레이스 동안 내 페이스가 좋았지만 이로 인해 이득을 볼 수가 없었기에 매우 힘이 빠진다. 4등은 나쁘지 않지만 2등이나 3등도 가능했을 것이고 꽤 좋은 추월과 수비를 했음에도 4등이었기에 도저히 긍정적인 결과라고 생각하는 게 쉽지가 않다. 이번 시즌 내 페이스를 고려했을 때 지금보다 더 많은 포인트를 획득했어야 한다라고 아쉬워했습니다. 바르셀로나와 캐나다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반등에 성공한 듯 했던 메르세데스가 이번 주말 내내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포디움에 오르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에 대해 메르세데스의 조지 러셀은 바르셀로나에서 좋은 페이스를 기록한 차와 똑같은 차이기 때문에 달라진 건 타이어밖에 없다. 왜 오스트리아에서 페이스가 느려졌는지 파악해야 한다. 차가 쉽게 미끄러졌고 이번 시즌 그 어느 트랙보다 문제가 심했다. 우리가 예상했던 페이스보다 훨씬 더 느렸다.
우린 퇴보했고 랜도와 맥라렌은 모두를 놀라게 할 정도로 성능이 발전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러셀은 알론소와 함께 유일하게 메인 레이스에서 트랙 리밋 워닝을 받지 않은 드라이버였습니다. 이에 대해 메르세데스의 토토 울프는 금요일 FP에서 다른 팀들보다 0.1초, 2초 더 느린 걸 확인했다. 레이스 90분 동안 최적화된 작전을 통해 드라이버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지만 도저히 페이스가 나오지 않을 때에는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90분이 될 수밖에 없다. 고속 구간에선 나쁘지 않았지만 우리의 차는 처음부터 밸런스가 맞지 않았다. 오버스티어와 언더스티어가 번갈아 가면서 나왔기에 처음부터 좋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베르스타펜은 3년 연속 드라이버 챔피언십 우승에 대해서 말을 아끼고 있지만 시즌 전반기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베르스타펜과 레드불에 대항할 만한 드라이버와 팀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이어지는 영국 그랑프리에서 홈 그랑프리를 치르게 된 해밀턴과 러셀이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맥라렌의 트리플 업그레이드 패키지의 두 번째 파트는 더욱더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을지, 페라리의 피트월과 사인즈의 미묘한 불편한 관계는 사인즈의 재계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보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